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나경원 후보로부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받았다, 이렇게 폭로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오늘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국회에서는 오늘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상황 전반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차례로 만나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정치 공부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들어온 외신부터 한번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총격범이 범행 1시간 전에 요주의 인물로 지목됐었다, 이게 확인이 됐네요. 네, 이 미 ABC 방송 보도인데요. 이 사건 발생 1시간여 전인 이 현지 시각으로 정확히는 지난 13일 오후 5시 10분이라고 합니다. 이 5시 10분에 이 수사 당국이 이미 이 총격범을 요주의 인물로 지목을 했다라고 합니다. 20분 뒤인 5시 반에는 총격범의 위치가 특정이 됐고, 또 20분이 지난 한 5시 52분쯤에는 이 비밀 경호국의 저격수들이 이 총격범이 지붕에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6시 2분에 이 트럼프가 무대에 올랐고, 결국 20분이 지나서 총격범이 총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파악을 한 걸로 보이는데, 사건은 결국 일어나고 만 거죠. 네. 이 총격범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도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이 범행 전에 트럼프는 물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진도 검색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경호에 허점이 있었다는 정황이 좀 속속 확인이 되면서 이 미 행정부 비밀 경호국에 대한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에서는 좀 이걸 빌미로 이 바이든 미 행정부를 좀 강하게 압박하는 이 모양새입니다. 네, 누가 봐도 좀 허술하다 보이네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제 후보직 수락 연설을 오늘 합니까? 네, 오늘 이 전당대회 마지막인데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통합을 강조하는 등의 그동안 좀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이 중도층 공략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이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가세한 걸로 전해지는 데요. 대선 승리의 길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앞으로 지금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제 KBS 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의 토론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제 폭로했는데, 그 한동훈 후보의 이 폭로 발언을 놓고 다시 한번 격돌했죠. 네, 이 설전이 어제 이 방송 토론회에서, 이 KBS 방송 토론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이 나경원 후보가 당시에 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부탁했었다는 이 한동훈 후보의 폭로가 있었죠. 이걸 두고 야당에 지금 공격할 빌미를 준 거 아니냐 등등 논란이 좀 커지니까 한동훈 후보가 결국 발언 하루 만에 어제 사과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지는 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후보 또 원희룡 후보는 당에 대한 애정 또 동지의식이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 발언에 대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렸어야 했다, 배려했어야 했다라고 하면서도 이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이런 폭로전이 지금 좀 계속되다 보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대체 뭐가 남느냐, 이런 우려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부터 이틀간 이 선거인단의 이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되고 후보들은 오늘 오후에는 이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총선 공약이었죠.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법안이요. 이거 어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했죠. 예, 상임위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법안을 결국 통과를 시켰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주겠다는 법안인데요. 야당 의석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25일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퇴장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죠. 네, 이 강하게 특히 이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 혈세로 나랏빛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다, 이렇게 좀 날을 세웠는데요. 지금 또 논란이 이 지원금, 이런 지원금들이 어디서 날 것이냐, 결국 이 돈이 미래 세대의 빚이 될 것 아니냐라는 이 비판과 함께 또 실제 지급 시기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로 못 박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계속 좀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서 지난 3일에 25만 원씩 국민들에게 줄 게 아니라 10억씩, 100억씩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부작용을 들어서 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이 국민동의 청원이 있었고, 이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오늘 열리죠? 네, 오늘 열리게 됩니다.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열어서 이 청원인이 제시했던 탄핵 사유 중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청문회 증인이 22명인데 이 22명 중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6명은 앞서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서 위법한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사유서를 내지 않은 일부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한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라는 방침을 재차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이 청원 관련한 이 청문회는 오늘과 함께 오는 26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다루기 위해서 26일에 한 차례 더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젯밤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날렸어요. 예, 어제 알림 문자 다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오후 북한이 또 한 번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2일 만에 풍선을 또 날려보낸 거고 이번이 벌써 8번째입니다. 앞서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4일과 16일 이틀간 대북전단이 또 날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었는데 네. 또 한 번 이런 만행을 결국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네, 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 네, 이 뒤늦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합참이 어제 이 북한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방송, 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건 지난달 9일 이후에 딱 39일 만입니다. 이 확성기 방송에는 아시는 대로 이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북한 정권이 좀 특히 민감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북한이 좀 거세게 반응을 하는 이 상황입니다. 네.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점을 폭로했던 박주호 전 위원이 있는데, 이 박주호 전 위원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이 법적 대응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사실상 철회했군요. 네, 이 사실상 철회를 했습니다. 먼저 이 박주호 전 위원이 이 축구협회 전력 강화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국가대표팀 선임 절차, 이 홍명보 감독 선임하게 된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서 SNS로 이 폭로를 했었죠. 이걸 가지고 이 축구협회가 이 비밀 유지 서약을 어겼다 등등 하면서 법적 대응을 이 시사를 했었습니다. 어제 이 열흘 만에 이 폭로 뒤 열흘 만에 이 K리그 공식 행사에 박주호 전 위원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박주호 전 위원은 이 축구협회로부터 법적 대응과 관련한 연락을 못 받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축구협회도 내용을 검토했던 건 맞는데 박주호 전 위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식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고 저희 KBS에 확인을 해줬습니다. 박주호 전 위원 폭로 후에 박지성, 이동국 선수 등 축구 선배들이 이 박주호 전 위원을 옹호하는 등의 이 그동안 이 축구협회의 대처에 실망한 여론이 박주호 전 위원 쪽으로 좀 기울기도 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런 여론의 영향도 좀 이번 결정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주호 전 위원은 그러면서 어제 너무 비판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축구협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정부가 끝내 돌아오지 않은 이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직 처리했군요. 네, 결국 사직 처리를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5일까지 의사를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 7,648명을 정부가 사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없는 상태가 지금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 병원에 이 전공의 인력을 좀 충원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시한을 두고 의사결정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결국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전공의 공백 사태에서 이 병원들은 하반기에 이 전공의를 새로 모집해서 약 7,700명을 전부 7,700명을 새로 뽑겠다고 지금 병원들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수련 병원의 전공의 약 110여 명은 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 또 각 병원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3분 막 되고 있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해 남부 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고요. 전남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면서 남부지방에는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전남에는 최대 1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경남에는 30에서 80, 전북과 제주도에도 20에서 60, 중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다가 제주도는 오전에 그치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오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남과 제주도는 제주가 34도, 경남 함안이 31도, 전주 30도로 어제만큼 무덥겠고요. 서울과 춘천, 충주 31도, 강릉 3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도권의 비는 소강 상태지만 여전히 통제되는 길이 있습니다. 대비하고 출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은 잠수교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행주 육관문과 개화 육관문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길로 우회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 등은 정상 소통되고 있는데요. 출근길 정체도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지역입니다. 자유로 아래 현천 육관문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팔당된 방류 때문인데요. 파주 방향 유턴 차량은 가양대교 북단 나들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에서 화도 방향입니다. 수동 나들목 부근에 토사가 유출됐고요.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전조등 잘 켜시고요.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이 그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군요. 네. 지금 개혁신당이 대전 국립현충원 최상병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금 대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저희 이주영 의원과 함께 제수군 상병 묘역을 방금 이제 참배를 했고요. 네. 정말 너무나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와서 내성철에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희생을 하신 걸 보면서 저희 개혁신당 의원 모두가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고 제수군 상병 특검이라든지 여러 또 진상규명에 있어가지고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또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대부분의 언론이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됐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그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좀 답답함을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지금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의 예를 좀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이 사실 매운맛 민주당 같은 성격이 있는데도 본인들의 추천권을 대승적으로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네.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을 출범시키고 진상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은 특검 추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좀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동시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유력하다고 여겨지는 한동훈 후보가 제3자 추천 형태의 특검법은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의 당선을 조건부로 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최상병 특검을 무슨 조건 걸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본인을 따른다고 하는 소위 친한계 의원들로 하여금 좀 빠르게 제3자 특검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좀 단기당량을 내려놓고 조건 걸고 이런 모습을 내려놓는다면은 저희가 보다 원만하게 최승우 상병의 어떤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가능할 거다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모든 사안마다 지금 양보 없는 그 대결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 천하람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이게 이른바 좀 중재적인 역할이나 캐스팅 보트나 이런 걸 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 나름대로 천하람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서 지금 그 특검 추천에 있어서 정치적인 역량을 최대한 배제하는 제3자 특검의 일종을 제안을 이미 해놓은 바가 있고요. 여야 의원들 또 설득하면서 이런 형태로 어떻게든 일이 되도록 하자. 계속. 네. 예, 지금 전화 인터뷰 중인데요. 지금 연결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군요. 예, 그러세요. 예. 예, 지금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혁신당이 그 천하람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에 최상병 묘역을 지금 참배 중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연결이 됐군요. 네, 의원님. 네, 저희가 대전에 네. 조금 외곽 지역이라서. 그렇군요. 예, 말씀 계속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중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국회의 의석 배분 상황이라는 것이 다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편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일정 부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좀 결단이 필요한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 운영이 교섭단체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원칙과 관행이 있어서 그런데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는 다른 정당들 또는 무소속 의원들은 거의 발언권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의식들은 많은데 개혁신당 입장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교섭단체 요건을 지금 20석에서 좀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타정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이루는 면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뭐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신중하고 특히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좀 산정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서두를 생각은 없고 네. 특히 저희 개혁신당은 뭐 의석이 많지는 않지만 그게 국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의석인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의석수 적다고 해서 징징거리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비록 의석수는 3석밖에 안 되지만 지역구와 비례를 같이 배출한 유일한 정당이다. 개혁신당이 그렇게 그동안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꼼수 쓰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모두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에 실제 의석수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국민들께 많은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 천하람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이준석 의원과도 함께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요즘 어디 가면 1+1 하는데 예. 잠깐 이준석 의원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아유, 있죠. 요즘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은 예. 이준석 그 대표가 양반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하, 그래요. 저도 보면서 한동훈 후보를 보면 참 이준석 대표가 양반이었구나. 거기는 토론을 하면서 공격을 해도 논리로 공격하지 이렇게 말싸움하듯이 하지 않았었는데 예. 그래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또 선배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점을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예, 제가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마침 같이 있었네요. 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입장에서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도 그렇고 총선 이후에 이런 마무리 과정, 오늘이 공교롭게도 총선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 그 위기의 상시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길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을 것 같은데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이런 좀 거대한 폭로를 한 것은 앞으로 앙금이 많이 남을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대목이요. 패스트 트랙을 당시 자유한국당이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 이제 27명인가가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이준석 의원도 의원은 아니셨지만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문제를 한동훈 후보가 폭로를 한 건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른미래당에 있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법적인 잣대로 많은 걸 보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같이 일하는 당내 동료들인데 혹시 동료들을 범죄자와 비범죄자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네. 저는 법에 있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소임이고 검사들의 소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에서 파생된 패스트트랙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당을 원내 지휘를 하면서 그런 벌사항전을 하게 된 것도 나경원 대표 본인만의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또 그리고 다른 지도부 인사들의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봤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나경원 대표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사적인 청탁한 것처럼 한 거는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의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다른 당에 대한 말씀을 자꾸 여쭈게 돼서 죄송한데, 이 국민의힘 전대만 말씀하시면 또 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전대가 시작됐으니까 어제 토론도 있었는데 일극 체제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 김동완 후보가 아주 그 맹렬하게 그 논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번에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보다 더 민주적이고 승인 요소가 적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쪽에서 워낙 격렬하게 이렇게 붙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선 토론의 형식은 굉장히 젠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아무리 봐도 결국에는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체제라는 것의 한계성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당원들에게 들릴 것 같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흥미는 좀 떨어집니다. 네. 네, 다들 그 총선을 그 이끌었던 그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다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준석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여쭤봤는데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만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조국 혁신당도 조국 대표가 다시 당 대표에 지금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제가 이번에 개혁신당의 당대표를 내려놓고 결국에는 다른 당대표가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던 이유가 사실 저희 당은 확장을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첫째로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계속 교체되면서 장점들을 흡수해가면서 당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 체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한계점을 노정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사이에 특별한 어떤 전술적인 보강을 하지 않은 상황에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또 무기력한 의석은 많지만은 실제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정책활동으로 특별한 모습 보여주지 않는 그런 거대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저는 한동훈 체제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대패한 다음에 뭔가 전술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참 이해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이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나오는 것도 항상 정치하면서 중요한 시간일 텐데 저는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는 것 특히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두 분의 선택이기에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저 천하람 의원과 인터뷰 시간인데 이렇게 그 좋은 말씀을 함께 듣게 돼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준석 의원 따로 한번 모시고 충분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의원 다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천하람입니다. 아이고, 원래 우리 저 천하람 의원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주제들이 더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또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석 의원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요. 지금 그 개혁신당이 아까 그 양당의 거대 양당 또는 하여튼 그 거의 틈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뭔가 역할을 하라고 유권자들께서 의석을 주셨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개혁신당이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앞으로 의정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저희는 사실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 특히 세대 간 공정이나 세대 간 정의 부분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지 정말 고령화와 저출산 국면에서 미래 세대가 더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있는 대한민국의 자산을 그냥 털어먹고 끝내자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치 행태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특히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기성세대의 잘못이나 어떤 과소비가 미래 세대에게 책임 전가로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미래 세대를 많이 대변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집단이 개혁신당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또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거를 이제 그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그 반대하면서 퇴장을 한 상태여가지고 단독 처리를 했는데 그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25만 원 지원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대략 한 13조 원 가량이 지출될 걸로 예상된다면은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보강하는데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을 전부 다 뭐 무상화하는 어떤 민주당식의 그런 무상 등록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한 정도로 굉장히 큰 재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현금 지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지원을 해야 되고 오히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형태의 100% 다 자영업자에게 소비되지 않는 현금 지원보다는 보다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본회의 상정에서 통과를 시키면 정부에서는 이제 대통령 제2요구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은 받아들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대통령실은 제2요구권 행사를 이미 시사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 대통령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고요. 뭐 제2요구권 행사 여부는 뭐 대통령이 결정하실 일이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생색내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국회 과반의석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와 그리고 여당과 어떻게 좀 미리 협력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분야 아닌가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제 그 대표 후보 토론에서 나온 얘기 중에 종부세 문제나 금투세 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토론이 시작됐거든요. 네. 뭐 저는 어느 당이든 이렇게 정책 토론으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종부세나 금투세 또 유예 또는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천하람 의원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희도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부세 같은 문제에 있어가지고 특히 지금 우리가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가벼이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네. 종부세가 거의 지금 지방교부세 굉장히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논의 펼쳐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이 뭔가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로 가기 위한 뭔가 정치적인 우클릭 정도로 소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별 제도에 대한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 개혁신당이 그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네. 종부세에 대한 입장은 말씀하셨는데 금투세는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바로 내년부터 집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네. 많은 이 소액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 번만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금투세 부분도 저희 적극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개혁신당의 이기인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대한민국 증시의 밸류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투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 어린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이 부분 조속하게 정리해서 의견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또 하나 큰 이제 숙제를 안고 있는 게 그 방송사법이고요. 그리고 방통위 그 이진숙 후보자 청문이거든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권과 야권에게 좀 한 발씩 좀 양보해라. 여권에게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보류하는 게 어떠냐. 야당에게는 방송사법 강행 처리를 좀 중단하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개혁신당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저희도 뭐 우원식 의장의 이런 제안, 중재 노력은 의미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여야가 의장님의 이런 말씀을 잘 수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슬프게도 여야가 그걸 이렇게 좀 제대로 수용할 생각들이 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후보입니다. 지금 기존 방통위원장도
방송 분야에 있어서 부적절했다라고 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무난한 방송 전문가로 인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이념적이고 편향성이 두드러진 인사를 내세우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싸울 때와 야당과 협치할 때를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는 점이 일단 가장 아쉽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와 야당 모두 조금씩 물러나서 의장의 중재안처럼 조금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들이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천하람 의원과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 전화 연결이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현장, 그 대전 국립현충원에 이 참배하는 그 상황에서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그 인터뷰 중에 이준석 의원이 함께 있어서 또 함께 같이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생태계연구소의 공우석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1도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4도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기후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모기가 1년에 2번씩 부화를 하기도 하고 원래 우리나라에 살지 않았던 해충들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번성을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나는 피해자다.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 모두가 가해자고 원인 제공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건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문 안에서 우리가 반려동물들, 반려식물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 밖에 있는 야생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은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돌파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진정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태계가 붕괴되는 순간 우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나부터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어가지고 좋은 상품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제 질서를 선도하는 모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보태야 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해 남부 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전남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에 이어서 전북에도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하루 동안 전남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경남은 30에서 80, 전북과 제주도에도 20에서 60, 중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비가 오다가 제주도는 오전에 그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예상인 가운데 제주가 34도, 경남 함안이 31도로 어제만큼 무덥겠고요. 서울과 춘천, 충주 31도, 강릉 34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7월 19일 오늘 국내외 정치 이슈가 참 많습니다. 최상병 순직 일주기이고요.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수미테리 씨 사건이 지금 또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 소속이고 또 정부위 소속이십니다. 국정원 출신이시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스튜디오로 모시고 좀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지역구가 경기도 인천 부평. 예, 부평 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우자동차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한국 GM 있습니다. 네. 예. 국회는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동안 공직은 쭉 해오셨지만 예. 어떠세요? 국회 막상. 네,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예. 약간 혼란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제가 이제 마지막 공직을 국정원에서 4년 가까이 했었는데 네. 거기는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조용합니다. 일하는 방식이. 예. 근데 국회는 그렇지 않아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공직 국정원 4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국정원 어느 파트였습니까? 국정원 처음에는 이제 국정원장,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이제 해외 대북 담당 1차장을 여기 있습니다. 뭐 주요 자리를 다 쭉 섭렵을 하신 거네요. 네, 국정원장만 안 하신 거네요. 네. 해외 파트까지 경험을 하셨으니까 우선 저 수미테리 씨 사건부터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이제 뭐 2013년부터 주목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뉴욕 검찰 기소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2013년부터 약 10년을 지켜본 끝에 이제 작년 2023년 6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번에 기소를 한 겁니다. 약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죠. 한미동맹이 굳건해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하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미국은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 감청 시설을 둬가지고 이 중요 정보를 빼가지 않나. 또 한국 정부는 또 미 국무부 장관의 비공개 회의에 이제 들어가게 해서 그 비밀 메모를 다 들고 나오게 했다는 식으로 기소를 당하는 식의 정말 이 소설책에서 나오는 그런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 간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백악관대 대한민국 대통령실, 미 국무부와 우리나라 외교부, 국정원과 미 CIA 이렇게 정식으로 정해진 합법적이고 단단한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이 파트너들이 있죠. 기본 체계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주 부족했을 때 이제 정보기관이 이제 그 상대방이 양해하는 범위 내에서 특히 동맹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주변적인 그러니까 내용을 좀 수집하는 정도에 그쳐야 되는데 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은 우리나라 대통령식을 도감청해버리고 한국은 미 국무장관의 그 비공개 회의에 이제 마치 무슨
국정원에 무슨 협력자를 투입해서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런 점이 굉장히 문제죠. 2013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이제 뭐 한 10여 건도 안 되는데 10년 네. 동안 10여 건이 네. 안 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1년 동안 20건 이건 이제 기소장이 범죄 혐의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 20건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네. 동안. 그래서 상당히 미측에서도 심각하게 보지 않겠느냐. 또 미국에서도 동맹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에서 이 활동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과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우리 쪽도 크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씨를 기소한 기소장에 네. 나오는 내용을 갖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네. 그게 그 문제가 된 시기가 2013년부터면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어제 오늘 이제 언론에 이제 사진들이 몇 장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수미 테리 씨하고 우리 측의 요원들이 접촉하는 사진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는 미국에서 찍어서 지금 미국이 언론에 보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보도돼 있고 이 기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소장에 아예. 제가 기소장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허술하냐? 뭐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 간에 소위 이제 그 공공 외교 수준에서 이제 그 외교관 여권을 가진 직원들이 이제 한국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만나서 이렇게 활동을 한 건데 사진을 찍히고 이제 뒤를 밟혔다고 하는 거는 매우 허술한 행위죠. 아마 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거를 이 직원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의 CIA 요원들이 한국 와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봐도 문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서로 양해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친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서로 양해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미 CIA는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 느슨한 행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소장에 보면은 이제 2022년 6월 17일 아까 몇 번 말씀드린 그 블링컨 장관 회의에 수미 테리가 들어가서 회의 내용을 손으로 적어가지고 들고 나온 것에 메모를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찍혀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거죠. 수미 테리가 나온 것을 바로 사진으로 찍어서 바로 이제 전송을 했는데 여기서 이 찍힌 이 그 메모의 그 사진은 수미 테리 핸드폰의 사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의 핸드폰의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FBI가 수미 테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정원 내지는 그 주미 대사관에서 활동하는 외교관의 거의 모든 핸드폰 내용을 다 보고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죠. 그거는 단순히 이제 꼬리를 잡혔다 뭐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이 허술하게 드러났다는 것 수준을 넘는 심각한 문제라고. 그 지금 까맣게 돼 있는 부분은 지금 일부러 내용을 지워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 검찰청에서 지워서 이제 낸 거죠. 법원에 제출한 서류니까요. 이럴 경우에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재판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 유죄가 되면은 그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외국인 그 대리 등록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등록하지 않고 로비스트처럼 활동했다라고 하는 그 법률을 현재 적용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예 간첩죄라고 한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과거의 군사 기밀을 전달받았다든지 군사 이급 기밀을 문서를 가져온 게 아니고 뭐 어떤 회의를 주선한다든지 미팅을 조금 이렇게 연결해 준 정도 그간 활동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숫자가 대폭 늘어서 네. 문제가 되지만 심각성으로 봤을 때는 간첩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전에 군사기밀 그 혐의로 로버트 김 사건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때는 상당한 중형이 나왔었고 또 우리가 하여튼 구명 운동을 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때와 같은 상황 그렇게 무거운 사안은 아니다. 예, 이제 한 건이냐 여러 건이냐 차이는 있죠. 네. 지금 이 건은 10년에 걸쳐서 약 혐의 내용만 보면 기소장에 나온 혐의 내용만 보면 약 30건. 이거 로버트 김은 한 건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긴 하죠. 의원님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이 정도면 미국 정부가 또는 미국 CIA가 우리 쪽의 국정원이나 우리 쪽 외교부한테 좀 엄중 항의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강하게 준다는 뜻인데 어떤 뜻입니까? 몇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0년간 지켜봤는데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너무 과하다. 이건 분명히 경고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기소를 해버린 거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제 정보 당국 간의 협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무마가 안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쪽에서 본 거고, 그래서 우리 쪽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먹혀들이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 정보기관이 한 것에 더해서 대사관의 외교관까지 우리나라 외교부 직원까지 가세한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미대사였고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 안보실장이었고 지금 국정원장인 조태용이 있다. 이거 경고 줘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더 기울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왜 지금이냐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에 과거에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 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도왔다 안 도왔다 아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도운 것이다 하는 것처럼 미국 대선에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크게 문제시 삼고 있는데 대선 약 100일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 100일 조금 더 남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고성으로 뭔가 하나 이 문제로 이제 알려야 되겠다. 전 세계 각국에 대해서 사건 터지기 전에 주의해라 라고 하는 건데 왜 한국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런 점에서는 불만이 생기죠. 아니 자기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는 그것도 아직 안 나와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미국 대선 앞두고 각국이 정보 수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될 거냐, 바이든이 할 거냐, 바이든이 바뀔 거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친한 한국을 대상으로 찍어서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수미테리 씨가 그동안 대북 활동,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적으로 환기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또 바로 그런 북한 다큐멘터리 영화 관련해서 에미상 후보로도 지금 지명이 됐으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상당한 이 주목도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이게 미국 법정에서 이제 사법적인 처리로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거의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이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는 마치 문재인 정부 때 마치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국정원의 직원들에 대해서 감찰해서 문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수미테리 씨가 앞으로 법정 공방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 직원이나 우리 국정원 직원을 먼저 문책에서 체벌을 해버리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수미테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마치 감찰하면은 그러면은 CIA 미치게 줄 겁니까? 아니면 미 국무부에 이걸 들고 갖다 줄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문책 감찰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백악관에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 문제를 다루는
그 외교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전문가 그룹이 정해져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도 계속 일을 해왔던 이 그룹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팀 전체를 숫자가 몇 명이든지 간에 를 마치 범죄시하고 범죄 집단화로 오히려 몰아가게 되고 이것이 수미텔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계 전문가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도 외교부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것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정치 쟁점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우리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에서 활동하실 때 이 수미테리 씨랑 좀 만나신 적도 있나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은 없고. 네. 2019년 1월에 이제 자꾸 서훈 원장을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 햄리 CSIS 회장하고 네. 서훈 원장하고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국정원장께서 이제 미국을 방문할 때 네. CSIS 존 햄리 회장을 만나러 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학자들도 있고 전문가도 있지만 적어도 서훈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존 햄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아마 수미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이렇게 느끼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장 옆에서 바로 존 햄리하고 대화에 저는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런 문제의 경우에 정말 국익 우선, 국익 제일주의라고 하는 관점을 잘 견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이제 추가 그러시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형법 98조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모든 국가들은 자국은 적국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마구 활동을 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방첩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막는 업무를 방첩이라고 하는데 방첩 업무를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전 세계 그 스파이의 소굴 중에 한 곳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수미테리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그 미 검찰 당국이 강력하게 기소도 하고 처벌을 하는데 우리 형법 제98조 간첩 적용 범위에 적국이 아니고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쪽으로 저는 이 법안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국익을 수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선진 국가들은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다 foreign country and agen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외국과 그것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자국의 정보를 빼내거나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간첩 행위다라고 매우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적국과 다른 외국의 경우에 양형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있죠. 차이는 둘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규정은 해놔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입법 제안을 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가 좀 뭐 개원식도 아직 못한 상황이라 지금 국방위 정보위 소속이신데 그 상임위는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정보위는 그나마 이제 그 상임위 열릴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기 KBS 출신인 신성범 의원이 상임위원이기도 하고 또 저하고도 오래 기간 아는 사이이기도 해서 이제 열어야 된다. 현안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정보위 개최 날짜는 정했습니다. 근데 이 국방위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성일종 위원장께서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국민의힘은 정신 나간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사과 내지는 그 유감 표명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나흘 뒤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자신들이 한미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 사과를 오히려 국힘이 했는데 지금도 김병주 의원 발언에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국방위를 열지 않고 있고 간사 선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원 첫 상임위에는 그 업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국방위 업무 보고. 그 업무 보고를 하면은
최혜병 사건 관련자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 사범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임위에서는 장관과 주요 지휘관과 정책 파트만 나오는데 첫 상임위에는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최혜병 특검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국회 국방에서 새로운 뭔가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 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최상병 특검법이요. 예. 뭐 국방위에서는 당연히 다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거는 국회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셨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 최상병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병이 무엇입니까? 그건 유사시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부대이거든요. 상륙전 부대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선에 최 먼저 뛰어들어야 될 사병입니다. 이건 특전사와 달라요. 특전사는 간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뭐 상사, 중사 이렇게. 근데 이 해병이거든요. 해병에게 죽으라고 명령할 권리를 국가가 가지려면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유사시에 해병을 지켜준다. 해병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통수권자께서. 그런데 이 최혜병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이에요. 사망했고 누가 지시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맡기면 됩니다. 경찰에 맡기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시니까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제의 요구하신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가서 나라를 위해 싸워 죽으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검은 이루어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출생 통보제가 시행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출생 등록의 주체가 부모에서 의료기관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보통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의료기관이 알아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사실, 또 생모의 이름, 또 뭐 날짜, 시간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2주 안에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심평원은 또 지자체에 다시 통보를 해가지고 바로 국가 시스템 안에 이제 아이의 출생 정보가 바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좀 조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기존에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했어요.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지자체가 파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출생 신고를 안 하는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주민등록번호도 안 생기고 그냥 말 그대로 뭐 그림자 아이, 뭐 유령 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데 기록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이제 그 영아 그 사망률이 높아서 맞아요. 이게 아이는 낳는데 이게 살지 죽을지는 좀 지켜보다가 한 10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아이고 얘는 이제 살겠구나 하면은 그때 출생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늦어지는 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그림자 아동, 유령 아동 이런 경우는 뭔가 좀 다른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이제 낳았던 뭐 엄마의 상황이라든가 아빠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뭐 결국에는 아이가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필수 예방 접종 같은 거 당연히 못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것들도 다 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이런 취지로 이제 출생 통보제를 시행을 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감사원이 출생 등록이 안 된 아동들이 있나 한번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숫자가 굉장히 좀 저는 충격적이더라고요. 5년을 조사를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지난 5년을 조사를 했는데 2,000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30대 친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살해하고 시신을 이제 수년간 냉장고에 네. 보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출생통보제도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네. 오늘부터 바로 또 시행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정부 설명은 의료기관이 자동으로 출생통보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일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제도나 그 의도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제 병원에서 그 출생 그 통보를 한다고 하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병원을 안 가버리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서 예. 또 같이 도입하는 제도가 보호출산 제도예요. 보호출산제.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익명으로 출산을 해주겠다 그런 걸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보면은 이제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내가 키울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 신원도 노출하기 싫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식 입양 절차도 못 받겠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이비 박스에다 두고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앞으로 출생 통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병원에 와서 안전하게 낳아라. 대신에 익명으로 해주겠다. 이 취지가 바로 보호출산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완전히 익명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좀 남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기면 그런 걸 알려주게 되면 그 대신 번호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번호 일종의 뭐 아이디 같은 거라고 안심번호처럼 그렇죠. 그렇게 바꿔가지고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도의 취지는 오히려 이제 사실은 보호 출산을 좀 장려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호 출산이라는 게 결국 내가 가리고 넘겨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장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를 좀 뒀어요. 그러니까 보호 출산을 선택을 할 수는 있긴 한데 네. 보호 출산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된다. 앞으로 친권을 상실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설명을 듣게 되고요. 특히 보호 출산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는 한번 낳고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은 아이랑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설명은 이 기간 동안에 엄마들이 그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정 안 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제 보호 출산으로 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돌려서 아니에요. 제가 직접 키우려고 하면 그게 따르는 무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지원책까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베이비박스 그 참 우리가 이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적어도 이 보호 출산으로 가면 베이비박스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아이의 그 이제 태어난 정보 이런 것들도 다 확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식 입양 절차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훨씬 더 좀 나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아니지만 다른 번호를 주어서 어쨌든 뭐 병원을 가게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 하게끔 해준다는 건데 네. 그 경우에 그렇게 해서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 또는 부모가 누군지를 그럼 나중에라도 알 수는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엄마가 동의하는 경우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일종의 아이디가 생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권리보장원에는 이 정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를 찾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보호 출산으로 낳은 엄마들은 보통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이가 자라가지고 내가 엄마를 찾고 싶어요라고 해서 연락이 오게 되면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아이가 찾고 싶어 하는데 뭐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동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해외 입양돼서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찾아서 오잖아요. 네. 그럴 때 부모가 우선은 자신이 예전에 했던 그러니까 입양을 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하기도 하는데 미안한 마음도 있죠. 결국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와락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호출산제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잘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한 분 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수모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 공부 시간입니다. 이종훈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평론가님, 보통 우리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잔치라 그러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선거 과정에 폭력이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들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정치인들이 너무 이 환경 변화를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뭐 폐해일 수도 있고 한데 양극화 심해지고 이러면서 이른바 이제 외로운 늑대들이 굉장히 증가를 했잖아요. 뭐 네. 일본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오타쿠.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 이렇게 딱 그냥 있으면서 딴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댓글이나 달고 막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끔 이제 보면 국내에서도 이제 묻지마 사건들을 일으키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뭐 이런 무차별 총격 같은 거 이런 사고들이 뭐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그 빈도수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속에 이제 일부 이제 외로운 늑대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이제 과몰입돼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이 최근에 약간 팬덤 정치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정치인들 중에도 다는 아닌데 일부는 굉장히 그런 혐오 정치나 이런 증오 정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유발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상시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일반적인 팬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팬덤 정치가 좀 심화되면 팬덤을 모으기 위해서 또는 팬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되고 더 선정적으로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꼭 정치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이 뭐 연예인들도 이제 사실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선거에 있어서의 폭력을 유발하는 경향성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환경이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더 위험해져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뢰가 도처에 깔려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 정치인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간혹 예기치 못한 이제 이 지뢰가 이렇게 터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뭐 트럼프 총격 사태도 사실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면 저는 자업자득이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말로 굉장히 정치권에 미국 정치권에
이런 사실 팬덤 정치인이죠. 뭐 좋게 이야기하면 팬덤 정치고 예. 나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선동적인 그런 그 정치인이잖아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범인이 현장에서 이제 숨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범행 동기를 알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뭐 여러 가지 SNS라든지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은 되잖아요. 지금 뭐 이 동기 뭐 좀 밝혀진 건 있습니까? 근데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딱 규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FBI가 이제 첫 발표 때도 이게 단독 범행은 맞고 정신병 앓았거나 온라인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증거도 없고 특정 이념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바도 없다. 이렇게까지만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후속 보도를 보게 되면 뭐 휴대전화, 컴퓨터 이런 것도 다 포렌식을 다 했다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색한 거 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만 이제 거의 검색한 게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색을 하고 뭐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범행 동기하고 이게 직접적인 어떤 연계성이 이제 있다라고 이렇게 딱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인데다가 네. 그러니까 공범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이 부분도 별로 포착이 안 된 그런 그 상황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또 막 제기되는 것이 그 FBI 쪽에서 그 미국도 비밀 경호국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범행 한 시간여 전에 요 주의 인물로 일단 지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전에는 거리 측정기를 통해서 위치까지 특정을 했던 것으로. 아하. 그런데 현장에서 그럼 왜 대응을 제대로 못했는가.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것도 확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제대로 대응을 못했냐. 뭐 지금 이제 설명은 뭐 현장 혼선으로 인해서 그렇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 담당자가 이제 판단 미스를 좀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만 막 더 여러 가지 불거지는, 음모론이 음모론이 막 지금 나오고 있죠. 특히 뭐 대표적으로 이건 뭐 트럼프 쪽의 뭐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아까 외로운 늑대 우리 현대 사회의 특징.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외로운 늑대로 특정 짓기도 현재까지는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런 경향성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친구들 증언도 나오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외로운 늑대들이 과거의 외로운 늑대하고 요즘 외로운 늑대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외로운 늑대는 그야말로 거의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외부 정보를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신문 배달 뭐 이런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외로운 늑대들이 방 안에 앉아 있어서 전 세계의 각종 정보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유사한 그런 외로운 늑대들을 하고도 네트워킹이 가능해진 사회라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저 더 폭발력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이제 전 대표 그 이제 테러 있었을 때도 공범이 일부 있었던 것이 이렇게 포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조력을 해주고 서로 또 이렇게 다독여주고 또 요즘엔 온라인상에서 뭐 서로 부추기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다. 이게 조금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고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옛날의 외로운 늑대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그 외로운 늑대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미국은 뭐 총기 사용이 상대적으로 좀 쉬우니까 이런 총기를 이용한 그 테러 또는 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인데 결과는 우리는 뭐 총기는 이제 뭐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피습 사건, 습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정치인이 뭐 좀 생명이 위중해진다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위험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또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자칫 잘못했으면 치명적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또 이 정황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뭐 5cm만 비껴갔으면 그렇죠. 예, 또 뭐 이재명 전 대표 경우에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죠. 예. 또 배현진 의원도 사실 그 제대로 이렇게 가격이 됐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런 우리나라의 이 정치 이 폭력 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좀 길게 펼쳐놓고 보면 뭐 해방 전국 때 사실은 가장 그런 면에서는 뭐 이렇게 총포가 난무했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그랬죠. 예.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테러 양상이 조금 이제 좀 덜 과격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거는 총기 규제하고도 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꼭 이제 그렇게 뭐 더 안전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뭐 흉기라고 하는 게 요즘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입이 또 가능하고 다양한 종류의 또 흉기들이 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향후에도 사실은 이런 유해 사고는 좀 방지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요즘엔 모사 총기, 유사 총기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걱정도 좀 되고 그 다음에 폭탄 제조법 이런 것도 한동안 또 막 너무 인터넷에 유포돼 가지고 그것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유사 사건들도 좀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런가 하면 70년대 어제 박지원 의원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박지원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7, 80년대는 야당 전당대회에서나 나오던 강목이 뭐 그러던데 실제로 당시에는 야당 전당대회가 이 폭력으로 얼룩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 얘기하면서도 과거 이제 동물 전당대회 얘기도 드렸던 바가 있는데 뭐 이런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뭐 정치권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른바 용파리 사건 뭐 이런 게 있죠. 이거 1986년도에 이제 신민당 총재였던 이제 이민우 전 총재가 내각제 전제로 한 이민우 구상 발표한 요게 이제 촉발이 요인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옹호했던 그때 함께 당에다 있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반발해서 신당 창당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통일민주당 창당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조폭이 한 100여 명 난입한 그런 또 굉장했던 사건이 또 이제 있었죠. 이제 그때 이제 주도한 주범이 이제 이름이 김용남인데,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제 용팔이였고, 뭐 그런 사건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류의 사건들이 뭐 과거에는 아주 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바가 있죠. 이 용팔이 사건의 김영남은 이게 조폭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며칠 전에 국민의힘 합동 연설회 때 벌어졌던 거예요. 이걸 뭐 이렇게 뭐 7, 80년대 이런 강목 사건과 뭐 비교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양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좀 그렇죠.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많이 다르죠. 다르게. 근데 어쨌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외로운 늑대에 의한 사고 이렇게 이제 규정 짓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과거에 뭐 조폭에 의한 사고 이런 거하고도 좀 규정 짓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팬덤 정치가 강화되면서 이른바 이제 약간 혐오를 유발하는 그런 정치인이 좀 증가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이제 영향들 때문에 보통 이렇게 당내 경선에 나온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들이 많이 좀 험해지신 거 아닌가. 그리고 좀 지난번에 이제 토론 격조 얘기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엔 보면 상당히 인신공격성 발언들도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본인의 이제 이미지도 좀 부각시키고 존재감도 부각시키고 또 뭐 팬도 더 모으고 이런 이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드시 있는 거고 또 뭐 외로운 늑대들이 또 집에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몰려다니면서 뭐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요즘은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소수 집단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조장된 측면이 없잖아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일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지만 일부 유튜버들까지 가세를 좀 해서 이게 이제 뭐 약간 뭐 흔히 속된 얘기로 뭐 장사가 된다 그래야 되나 이런 사건 사고가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가미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영국의회가 여야로 나눠지게 된 게 그 당시에 칼 들고 다니다가 막 의회에서 진짜로 막 서로 결투도 하고 막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야를 이제 나눠 앉게 칼도 칼이었지만 그 당시에 젠틀맨들은 다 지팡이를 들고 다녔잖아요. 지팡이를 휘두르니까 지팡이를 휘두르더라도 서로 안 닿는 거리만큼 뛰어놓은 거에 지금 영국 의사당이죠. 예, 지금 다시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막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는 정말 많이 힘드셨죠? 오늘은 수도권 퇴근 출근길 평소보다도 수월한 편입니다. 교통 통제도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서울 시내 잠수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가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정상 소통되고 있고요. 정체도 군자교 부근에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짧게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통제 구간 없고요. 정체 심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출근길도 비교적 무난한 편인데요. 다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토사 유출로 통제되는 길이 2군데나 있습니다. 먼저 포천에서 화도 방향입니다. 수동 나들목 일대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용인시 포곡터널 부근인데요.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광주에서 화성 방향 모든 차로가 통제되고 있으니까 우회 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한 주간 화제의 소식을 정리해보는 뉴스 키워드입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70대 이상 10명 중에 3명이 1월에서 돈을 번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네, 고령 취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월 평균 취업자 수를 봤더니요. 70세 이상 취업자가 200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게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15만 명 늘어났는데요. 이 전체 연령대 중에서 70대 증가폭이 특히 가장 컸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것도 60대였거든요. 네. 60대도 13만 2천 명 늘어났습니다. 이 젊은 세대하고 비교해보면 더 두드러지는데 이 30세 미만은 오히려 11만 5천 명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40대도 8만 2천 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고령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통계청이 70대 이상 취업자 수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했던 게 2018년부터인데 그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6년 전인 한 2018년 이때랑 비교를 해보면 이때 이 상반기 70대 이상 취업자 수가 126만 8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년 만에 200만 명이 넘어섰으니까 거의 뭐 50% 넘게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 고령층 비율이 특히 한국이 높은 편인데요.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용률을 봤을 때 한국이 OECD 평균보다 2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로 특히 이제 일본들 많이 꼽고 있는데 네.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이 이렇게 노동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일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들한테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 은퇴를 늦추려고 한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물론 일을 하면서 일하는 즐거움이라던가 무료해서 이런 이유로 일을 한다라는 응답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인구 고령화
계속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60대가 거의 주축이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이 70대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일하는 70대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미 뭐 지난해 기준으로 60대 주민등록상 인구를 보면 10년 전보다 72% 늘었거든요. 현재 70대 인구의 2배에 달합니다. 이 사람들이 70대에 진입하는 시점이 오면 70대 취업자는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아무래도 이 6.25 전쟁 직후에 출생아가 급증할 때 태어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일자리 경쟁이라든가 노후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자녀들 영향도 큰데요. 사실 지금 이 세대들의 자녀가 거의 뭐 3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뭐 취업하고 결혼, 출산 모두 다 이제 늦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은퇴한 이후에도 자식들을 계속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가 취업 준비생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일을 하면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전 세대들보다도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뛰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은퇴 이후에 연금 소득이 높다 보니까 쉬면서도 생계 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이어도 요즘에는 뭐 건강한 분들도 많아서 오히려 이 고령의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현실은 이런데 법은 60세면 정년 은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 간극이 갈수록 커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작년에 폐업자가 역대 최고였고 또 이렇게 폐업을 한 다음에는 다른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바로 실직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접고서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98만 6천 명이었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한 12만 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장사를 접은 뒤에는 실업자가 된 사람들도 늘었는데 이 올해 상반기 월 평균 실업자가 91만 8천 명이었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하면 7%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1년 전에는 자영업자로 일을 했는데 이제 실업자가 된 사람이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계속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고 그 이후에도 구직 활동에 나서긴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한 2만 6천 명이다라는 뜻인 거고요. 이것도 이제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2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이 사업 부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61.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사업을 접은 뒤에는 아예 이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이런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자영업자도 늘어났습니다. 네. 작년보다 이런 사람들 6% 증가했고요. 그런데 사실 구직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보면 사실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자영업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뭐 직장에 다니거나 뭐 임금 근로자로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서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접은 뒤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초고가 수입차들이 상반기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경기가 불황이라서 그런가요?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수입차 협회가 분석을 했더니 이 차량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브랜드 6개 브랜드를 추렸더니요. 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그다음에 벤틀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 이렇게 6개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6개 브랜드의 상반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줄었거든요. 네. 뭐 브랜드로 보면 마이바흐는 60% 줄었고요. 벤틀리는 64% 줄었습니다. 롤스로이스도 40% 줄었는데 뭐 그나마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맥라렌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년 전에 계약한 물량이 지금 출고된 거여서 뭐 실제 판매가 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럭셔리카 판매가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사실 가장 큰 거는 연두색 번호판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6개 브랜드 경우에 이제 법인 차량 비율이 뭐 많게는 70%까지
900대까지 달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법인 차량은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법인명의 럭셔리카를 구매한 뒤에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 그거 막으려고 한 거예요. 네네. 이걸 꺼리면서 구매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연두색 번호판 시행 전에 이제 막차 타자라면서 막 이 출고를 한 차량들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얌체 구매가 좀 줄었다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방의 인구 위기 문제 뭐 정말 심각한데 이게 거주하는 인구가 적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예 사람이 찾지 않는 지역이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지역이 이제 그 폐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그 철도 상품권, 네, 예, 또 철도 여객 운임 할인. 뭐 네. 이런 제도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통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요. 인구 감소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도록 철도 운임을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코레일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 감소 지역 관광 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을 내놓게 되는데요. 상품 이름이 다시 있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 여행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하고요. 이 상품은 이런 인구 감소 지역들을 방문을 할 때 철도 운임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뭐 숙박이나 렌터카 이런 것도 할인을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 상품을 이용해서 23개 지자체를 방문하게 되면 철도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지역에 방문하는 왕복 승차권을 구매하게 되면 먼저 20%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증을 하면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주요 관광지 곳곳에 QR코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QR코드로 연결을 하면 내가 여기 방문했다라는 사실이 인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에 그 철도 운임을 40% 할인해주는 할인권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이런 곳을 가시면 좋겠는데 어느 지역들이에요? 횡성, 공주, 서천, 익산 이런 그 인구 감소 지역들입니다. 강원도 횡성, 네. 충남, 공주, 서천, 전라북도 익산 그런 지역이군요. 자, 다섯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백일해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 그래요? 네, 이 백일해라는 감염병이 100일 동안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가는 감염병입니다. 호흡기 감염병이어서 주로 이제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주로 소아나 청소년 환자한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질병관리청이 분석을 했더니 올해 백일해 환자 수가 7,0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직전 5년 동안 어땠는지 보니까 한 해 평균 한 8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90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연령이 어릴수록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백일에 걸리면 항생제 치료해야 되고요. 호흡기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행인 건 아직 사망자는 없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 가겠습니다. 건보 무임승차가 문제인데 중국이 역시 문제네요. 네, 가입자 수가 많은 10개 국가 봤더니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금액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19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